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헌재 판결이 안 나왔는데 아무튼 새로 시작되는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 보면서 알게 되는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 제가 보기엔 그것도 각하죠. 그건 당연히 각하예요. 왜냐면 150명이냐 200명이냐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으니까 각하시키는 게 맞는데 이제 그게 썩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작 각하시켰어야죠. 그럼 바로 각하시켰어야 되는 건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올라오자마자 각하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질질 끌다가 그게 이제 썩어 있다는 얘기죠. 전부. 아무튼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광화문에 모이고 또 광화문뿐만 아니라 막 곳곳에 모이고 이제 진짜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들도 힘이 빠지는 거죠. 이제 진짜 너무 했었던 거죠 그동안. 뭐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그 시작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야당 대표 뭐 재판 선고도 있고, 뭐 잘하면 대통령 선고도 같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제 그건 뭐 모르지만 저는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해보죠. 그런 겁니다. 이 무식한 웃군이 생각하기에 그 사회주의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래도 뭐 하여튼 수업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데 그 학교에서 배우던. 근데 그때도 그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설 같은 거 한국 문학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옛날에 뭐 빨치산들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은 그 소설들도 있고 제가 그런 것들도 좀 읽어봤고 이제 어린 시절에 그다음에 또 대학을 가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 이론 뭐 이런 거 이제 읽는 학생들 많았거든요. 그때 운동권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읽어보려고 했는데 뭐 워낙에 책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앞에 그냥 머릿말 정도 읽고 뭐 많은 수준이었는데 뭐 그래도 여러 군데서 이제 귀동냥하고 한 걸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뭐였냐면 어찌됐건 그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그 소위 그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젊었을 때. 그럼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쭉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왜 매력적인 이론이었는지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는 거예요.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자. 그럴듯하죠. 근데 그거에 매료되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현실은 말이죠. 이런 게 있죠. 그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소득을 분배하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그 시장 원리에 맡겨 놓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죠. 고유 자기 재산이다.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 이론에서 그 평등을 얘기를 하면서 소득을 분배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같이 똑같이. 여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몰랐어요. 근데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 진짜 너무나 단순한 그 뭐랄까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야. 너무나 큰 문제. 그게 뭐냐? 분배를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배를 신이 해준다. 그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분배를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럼 북한을 예를 들면 북한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일성 정권이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뭐. 그럼 그 사람들은 신이냐? 아니잖아요. 인간인데 현실에서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인민은 다 평등하고
그 위에 김정은 일가가 있는 거니까 이건 이상한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은 신이 분배할 수가 없잖아요. 분배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는 필연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근데 현실에는 맞지 않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뭐 공산주의로는 좀 뭐 다 이건 이상적인 이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얼핏 귀동냥으로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또 제가 살다가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평등은 무엇이냐? 공평하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다면, 소유한다면 그 공평한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평등이라는 것과 그런 거는 좀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워낙에 무식하니까 뭐 막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건데.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나라가 벗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행복을 생각해야 될 때다. 행복은 뭐, 국민 전체의 행복.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제 자본주의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진다는 거니까, 빈부가 생긴다는 거죠.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사실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이 전체적으로 다 행복하려면, 만약에 모든 국민이 전부 똑같이 부를 공평하게 나눠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전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자인 사람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고 축적했고, 뭐 그 부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사랑방을 만든다거나, 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 기여를 하고, 뭐 그런 쪽으로 건강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자들의 부가, 어찌 보면 그게 더 온 국민이 행복한 쪽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아무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제는 똑똑한 많이 배운 지식인들 많죠. 저는 무식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동안은 이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거,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인가, 부자가 될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나라가 부자가 돼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온 지식인들,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가 됐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나타나고 뭐 이래가지고, 온 국민이 똑똑한 사람들 뭐 다 노력하고, 뭐 무식한 사람들도 같이 노력하고 뭐 이런 바람에 우리나라는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속 부자가 될 것이냐?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됐는데 국민의 행복도는 과연 그만큼 향상됐느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들이나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것이냐?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죠. 공정한 사회에서 부를 쌓고, 또
또 그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사회라면은 불만이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가 현실을 살아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로또를 맞춰서 그 사람들한테 100억을 지급을 해줬다 치더라도 1년 뒤에는 그 사람은 다시 가난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 통계에서도 나왔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1년 뒤에 조사한 뭐 그런 통계도 있었죠. 80% 정도가 다시 가난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부를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어찌됐건 저는 무식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물론 경제력도 계속 이제 유지해야죠. 다시 가난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이제는 그쪽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온 국민이 행복도가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이거를 초점을 맞춰야겠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생길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무식하니까 뭐 별 얘기 다 하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탁구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행복을 생각할 때 탁구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에 인생에 있고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 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가 또 그렇게 내가 테니스를 하니까 그런 걸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내가 탁구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예. 탁구는 제가 생각할 적에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랑 비교해 보면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땅도 많이 필요하고. 탁구는 그렇지 않죠. 또 테니스는 예를 들어서 80 먹은 노인네가 즐기기엔 좀 부담이 있어요. 탁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90 먹은 그냥 90 먹은 내 체력에 맞게 즐길 수 있어요. 탁구는.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운동의 의미가 있고 생기고 국민체육으로서는 뭐 이상 되는 종목이 없죠. 예. 일단은 뭐 국민들 자, 온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뭘 생각할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한 가지 건강 중요하잖아요. 국민의 건강. 예. 이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탁구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끔 만들고 인기 종목으로 만드는 게 저는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탁구를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선수들을 타겟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선수들이 만약에 국제대회에서 좀 더 성적을 잘 내준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탁구에 더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그로를 끌게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적을 너무 못 내요. 실력이 없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 1년 넘게 찍은 동영상, 과거에 찍은 동영상에 쫙 얘기를 해놨죠. 예,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요. 그건 또 이제 그거는 뭐 사실은 중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그 1년 동안 말씀드린 그 이론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 중국 선수들은 없어요. 그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이론을 보면. 제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탁구를 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뻔히 알죠. 이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저도 애국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니까 평범한 사람 정도는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먼저 이 이론적인 그 측면을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탁구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한 건데 저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탁구장에서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 탁구를 이제 그런 쪽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알리고 있죠. 좀 더 재밌게 칠 수 있고 또 좀 더 잘 칠 수 있고 뭐 이런 쪽을. 예, 저항이 거셉니다. 탁구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일단은 뭐 저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인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탁구 실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가 실력이 좋다. 저 사람은 나보다 한 달 전에는 나보다 못 쳤었는데 이제는 한 달 만에 내 실력을 넘어섰다. 그럼 질투 시기가 생겨요. 저도 그래요. 사람이니까. 제 말씀은 그런 질투 시기의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됐든 그 질투 시기의 마음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클럽에서도 늘 회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이 잘 플레이를 해가지고 제가 실점을 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한 거다. 상대방이 잘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걸려있고 막 그런데 내가 게임에 지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을 자꾸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래야 상대방의 장점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 발전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 뭐 국가 차원으로 적용하자면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무식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을 질투시기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뭔가 뛰어난 점이 있고 나도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당장 돈이 없는데 벌써 부자들 보면 꼴보기 싫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사람인데.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마음은 좋지 않구나. 이건 어찌됐건 내가 극복해야겠다. 이런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 물론 뭐 무식한 놈의 헛소리일 수도 있는데 늘 뭐 제가 해오는 방송이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어찌됐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이번 주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다음 제가 요즘에는 한 일주일마다 찍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일정 자체가. 예. 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뭐 늘 좀 이제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이에요. 뭐 잘 될 거다. 우리나라는 국운이 있으니까. 되는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니까 뭐 잘 풀릴 것이다. 일시적으로 안 좋아질 수는 있어도 그것은 뭐 극복하고 또 이제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전 국민의 기분이 업되는 상황이죠. 예전에 뭐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의 기분이 그냥 전체적으로 업돼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예.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이제 자꾸 그런 쪽을 생각을 어떻게 하면 온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전체적으로 다 좀 더 행복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예, 정치하는 사람이나 온 국민이 전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기보다는 부자인 사람도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더 맞는 방향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근데 바꿀 수 있죠. 분위기를. 아니 가난한 게 뭐 대수야? 가난해도 불편한 거 별로 없어. 먹을 거 다 있고 어차피.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 그거를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다 똑같이 그냥
전부 부를 그냥 공평하게 나눠? 그거는 제가 보기엔 현실을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고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지는 세상.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예. 뭐 국가에서 웬만한 거 다 보장해주고, 지금 국가가 잘 사니까요. 그게 나라가 잘 산다는 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제가 지인들한테 하는 얘기들 중에. 아니, 국가가 가난한 나라인 경우와 국가가 부자인 경우와 이 개인이 느낄 때 그랑 똑같아요. 내 부모를 잘 만난 것과 이제 부자 부모를 만난 것과 가난한 부모를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제 국가가 부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난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다 보장이 되니까. 이제부터 국가가 이제 국민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뭐 이제 경제는 뭐 물론 열심히 하지만 이제는 이제 절대 빈곤은 벗어났으니까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국민이. 그것은 부와 꼭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그래도 좀 지금 현실에서도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할 확률이 높죠.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럼 뭐 부자들도 행복하고. 부자들 중에 불행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막 경쟁 논리에 젖어들어가지고 저 한 10년 전인가 뉴스를 막 떠들썩하게 했던 게 강남에서 한 10억대짜리 그때 당시에 강남 10억짜리 아파트 살면 지금 뭐 한 2, 30억 되겠죠. 그런 아파트 살면서 부인의 통장에 3억이 넘게 돈이 들어있는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뭐 퇴사를 당했다나 뭐 어쨌거나 그냥 와이프하고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느낄 때는 부자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위가 보이니까. 결국은 그렇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워팰리스에 산다. 남들이 보기엔 부자인데 타워팰리스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위가 보이거든요. 뭐 재벌도 있고. 자기는 재벌이랑은 상대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도 불행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행복한 세상이 돼야죠. 부자는 물론 행복해야 되고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아마 자연스럽게 하늘이 낸 인물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 부자도 행복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행복해지려면 일단 공정해져야 돼, 이 사회가. 이 선관위가 막 말도 안 되는 그 부정을 저지르고 그런 세상에서는 전부 다 불행해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